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에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지난 고급 사시사회 전반부 해설에 이어서 오늘은 후반부 해설을 다룰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검토해보니까 중간중간 오류도 있고 아무래도 제가 너무 진지하게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너무 어렵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데 아마 오늘 후반부 해설도 미리 말씀드리면 정말 어려울 거예요. 이게 전반부만 빡센 게 아니라 이번 후반부 문제들도 문제의 개념이라던가 선지에 나온 그런 사례들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해설 내용도 아마 한 번에 따라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기왕 어려운 회차를 여러분들이 여기 공부하시는 만큼 저도 이걸 하나를 보더라도 2회, 3회 이상급의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진지하고 정확하게 해설을 드릴 테니까 만약에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 있으면 꼭 질문 주세요. 댓글로. 그럼 제가 아는 대로 최대한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오늘 강의한 내용 끝까지 잘 가져가셔서 이후 기출 분석에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6번의 경우에는 가와 마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이 문화유산 관련된 것들이 대체로 그 조선시대랑 관련된 게 많아요. 그러면 설명 바로 없이 접근해 보면은 1번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곳이다. 이거는 여기 종묘랑 관련된 거예요. 사직단이랑 관련이 없어요. 이 여기 건축물에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칸을 딱딱 나눠가지고 이런 왕과 왕비의 폐를 모셔놓은 거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죠. 2번 초기 장수인 관우를 제사 지내는 사당이다. 이거는 여기 동관왕묘랑 관련된 건데 해품사님 우리 한국사 하는데 지금 중국의 장수인 이 관우가 언급되나요? 제가 이거는 조금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다 설명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에 이 관우 신앙이라는 게 전래된 게 있어요. 그게 일단 전쟁의 신으로서 좀 이렇게 전래된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1592년에 임진왜란 있잖아요. 임진왜란. 이때 당시에 중국의 명나라가 우리나라의 그런 전쟁을 지원해줬죠. 그래서 약간 좀 그러면서 이 관우 신앙이란 것도 퍼졌는데 이때 당시에 약간 좀 전쟁터에 나간 그런 조선인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전쟁의 승기를 가져가자 좀 그런 의미를 담았고 2번 재물신이 됐어요. 나중에 재물신 약간 우리가 뭔가 되게 이런 우월한 사람 뛰어난 그런 뭔가 이런 사람을 믿으면 약간 신앙심이 생길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우가 나중에는 진짜 되게 뭔가 명장, 훌륭한 인물 이런 인물로서 이 사람을 믿으면 나한테 복이 올 거야. 그게 재물이란 거죠. 그래서 후반기에 갈수록 약간 상인들이 이 관우라는 인물을 좀 재물의 신으로서 여긴 게 많아요. 실제로 요즘 중국집에 가도 그 짜장면집 이런 데 있잖아요. 가보면 이런 관우랑 관련된 뭔가 그림이라던가 피규어 같은 것도 있어요. 여기선 이걸 너무 설명을 길게 하면은 너무 루즈해지니까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뭐 더 궁금하시면 댓글로 주세요. 제가 이건 더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3번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혁파되었다. 이거는 서원이랑 관련된 거죠. 서원. 당시에 붕당의 그런 근거지라던가 국가의 그런 뭔가 특혜를 너무 많이 받는다니까 47길 빼고 다 없앴죠. 4번 대성정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거는 크게 성균관과 그리고 향교가 있죠. 향교. 참고로 이거 두 개 다 나올 수 있어서 뭐 중앙인지 지방인지 이런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5번 국왕이 신농 후직에게 풍년을 기원하던 곳이다. 정답이에요. 이게 그나마 이 기출은 괜찮았던 게 그 41회 때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사직단이랑 그 선농단이. 참고로 이게 둘 다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거는 약간 토지랑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내고 이 선농단이라는 거는 이 신농, 후직이라는 그런 중국의 고대 농업신 얘네들한테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어느 주체한테 이게 제사를 지느냐 그걸 바탕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7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줄은 이 나라에 대한 조선의 정책을 물어봤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조선의 인상까지 읽었으면은 인삼이면 뭐 만상이라던가 송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밑줄 친 나라를 아마 청나라로 헷갈린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만상이나 송상 같은 거 생각해서. 근데 아니에요. 왜냐면 잘 읽어보면 여기 부산에 초량 외관이라는 힌트가 있어요. 이게 결정적이에요. 외관. 왜? 일본이에요, 일본. 이 외관이란 말 나오자마자 바로 일본인 거 알았어야 돼요. 약간 일본인들이 쓰는 약간 여관? 기숙사? 뭐 부산에서 교류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면 일본에 대한 조선의 정책을 물어봤으니까 1번 광군을 조직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다. 이거는 거란이랑 관련된 거죠. 거란. 고려 정종 시기.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한문 교류를 위해 만권당을 설립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 원간석기에 충선왕이 원나라와의 교류를 위해서 만든 거죠. 이거랑 관련된 인물로 대표적으로 이재현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재현. 그리고 3번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등을 파견했다. 이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명나라나 청나라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새해 인사 아니면 황제의 생일을 축하해 준다. 아니면 그냥 정기적인 사신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다양한 그런 명분에서 아니면 이유를 바탕으로 그냥 여러 사신 파견했다.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4번 기유약절을 체결하여 무역을 재개하였다. 정답이에요. 이게 뭐냐면 광해군 시기에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1609년에 그런 일본과의 그런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서 체결한 조약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 사절 왕래를 위해 한성의 북평관을 개설하였다. 이거는 여진이랑 관련된 거예요. 여진. 그러니까 북쪽에다 만든 이런 뭔가 무역소 느낌? 정확하게 한성이긴 한데 북쪽의 그런 사설단과 교류를 하는 거라면 일본은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게 동평관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을 위한 그런 교역로 아니 교역서 이게 북평관이고 일본은 동평관이 따로 있거든요. 일종의 여관 같은 건데 이거 같이 외워두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뒤에서 나올 거예요. 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8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의 붕당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아마 이 문제 다들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붕당 많이 어려웠거든요. 일단 가의 붕당을 물어봤으니까 그럼 어느 붕당인지 알아야겠죠? 이 자료를 좀 읽어보면 여기 일단 정철을 탄핵한대요. 이거 제가 맨날 설명했던 세자 건조 사건이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 정철이라는 인물이 선조한테 우리 선조님 이제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니까 선조가 짜증나가지고 네가 뭔데 나한테 세자를 세우라 말라 명령하냐. 그래서 정철을 처벌했어요. 근데 정철은 서인 출신 인물이거든요. 당시에 서인의 반대쪽이 누구겠어요? 동인이죠. 그러니까 동인이 이때가 기회하고 서인에 대한 처벌을 크게 할까? 아니면 좀 봐줄까? 그걸 바탕으로 봤을 때 여기 사료를 좀 읽어보면 여기 뜻을 달리하는 자는 북인, 자기들에게 붙는 자는 땡땡이라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이 문제 이거 몰랐더라도 북인 나왔잖아요. 북인 반대쪽이면 남인이에요. 사실 그래서 좀 눈치밥이 있었다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려웠겠죠? 1번 광해군 시기에 국정을 이끌었다. 일단 이건 북인이에요. 제가 맨날 말하지만 북인은 광해군 시기 외에는 따로 활동한 시기가 없어요. 광해군 시기 이후에는 사실상 역사에서 사라진다 봐도 무방해요. 2번 경신왕국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거는 서인. 경기갑 서남서. 이거 외워두는 게 좋아요. 경기갑 서남서. 3번 이현적과 이황의 제자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맞아요. 이거 정답.
이게 남인과 관련된 그런 대표적인 스승님들인데 아마 이 키워드까지는 어려웠을 거예요. 해풍사님 제가 붕당 때문에 이런 인물들까지 다 외워야 되나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른 선지 일단 분석해보죠. 4번 기예송에서 자이 대비의 기년복을 주장했다.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서인이거든요. 참고로 여기서 기년이라는 거는 1년이에요. 1년. 이게 기자가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1년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1년이고 다른 용어로 그 대공이라고 있거든요. 대공. 이건 9개월. 이거 기출에서 가끔 나오는 키워드라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 만나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외워두세요. 이거 기출 풀 때 잘 나오는 용어예요. 특히 기년설은 꼭 외우세요. 기년설. 5번 정열이 모반 사건을 내세워 기축옥사를 주도하였다. 이거 역시 서인이에요. 아까 말한 정철이 주도한 거예요. 정철.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제 생각에는 이거 만약에 어려웠으면은 여기 서인 소거를 하고 여기 북인이 있으니까 연결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소거해서 3번을 찍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중 기출 대비해서 이거 외워두는 거 추천해요. 참고로 이 북인과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로는 조식이랑 서경덕이라고 있거든요. 서경덕. 그러니까 이게 조금 공무원 한국사처럼 더 어려운 시험에서는 그 각 분당의 그런 스승님이 누구세요? 그것까지도 묻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못 나올 만한 키워드는 아니라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북인, 이게 남인. 자, 그럼 이어서 29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종교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이번엔 좀 쉬웠어요. 최재우. 이것만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게 최재우랑 관련된 거는 동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동학의 교주로서 최재우, 최시영 그리고 손병희 이 세 인물은 꼭 외우는 게 좋아요. 최재우, 최시영, 손병희. 그럼 접근해 보면 1번 배제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이거는 아펜젤로랑 관련된 거죠. 미국인 선교사. 2번 마음속에 하늘님을 모시는 시천들을 강조하였다. 이거는 정답인 게 그 조금 수정하고 그 동학이라는 거는 뭐 유교라던가 불교라던가 아니면 도교처럼 그런 다양한 종교가 어우러졌거든요. 이 한울림이란 것도 약간 느낌 보면 약간 하느님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강조하는 그런 사상적인 게 이 동학에서도 조금 보이는 특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 한울림을 모시는 시천주라는 키워드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3번 일제 통제에 맞서 사찰령 폐지 운동을 벌였다. 이거는 불교예요. 불교. 이게 일제감정기식인데 사찰령 폐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사찰을 없애는 거를 반대했다. 그러니까 이 사찰을 폐지하는 거를 반대했다. 그냥 그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안 맞고요. 4번 간척 사업을 추진하고 새생활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원불교. 그 박중빈이라는 인물이 1914년에 만든 거거든요. 근데 다 정답이 된 건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래서 안 맞고요. 5번 제사와 신주를 모시는 문제로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이거는 천주교. 대표적으로 신의 박해, 뭐 신유박해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제사랑 신주를 얘기한 거 보면 신해 박해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이 천주교랑 여기서 나오지 않았는데 그 천도교랑 이 동학은 잘 나오는 종교거든요. 그래서 그 셋 중심으로 꼭 외울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이어서 30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의 인물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여기 힌트 있네요. 반개수록. 그래서 30번의 인물은 유영원인 걸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조금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해설드리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반개수록이라는 건 이 유형원이 만든 그런 일종의 국가개혁안을 담은 서적이에요. 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고 1번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활동하였다. 이거는 박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실학파 유형을 물었으니까 박제가만 설명드릴게요. 여기선 뭐 이덕무, 유득공, 서의 수도 있는데 박제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도
2번 동국지리지를 저술하여 사만의 위치를 고증하였다. 와, 이거 좀 어려운 키워드인데, 이거 한백겸이라는 인물이거든요. 한백겸? 아마 거의 못 들어봤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아니에요. 그냥 또 다른 인물이 만든 그런 지리서 같은 거다.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3번 지전사를 주장하여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이거는 홍대용. 이게 거의 중국 중심 세계관이라던가 약간 천체 관련된 거 나오면 거의 다 홍대용이라고 기억하면 좋아요. 대표적으로 의산문답이죠. 의산문답. 4번 연행사에 따라 청에 단연 후 열하의 길을 지필하였다. 이거는 박지원. 문제 제시된 인물이 만든 일종의 기행문이죠. 기행문.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그 자영농 육성을 위해 신분에 따른 토지의 차등 분배를 주장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조금 그 약간 높은 신분일수록 좀 더 토지를 많이 주고, 좀 낮은 신분일수록 그 토지를 주긴 주는데 조금 주는 거. 그러니까 중농아파의 대표적인 키워드예요. 중농아파. 실제로 지금 문제 보면은 2번은 어려운 선지라서 제외하고 나머지가 뭐 박재가, 홍대용, 박지원 다 중상아파잖아요. 그런 식으로 각 인물이 중농아파인지 중상아파인지 이것만 잘 구별해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어서 31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관계를 물어봤는데, 여기 봐야 돼요. 대한제국 인민으로서 전답을 가진 자.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이 문제에 제시된 사료는 지계란 거거든요. 지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계인지 그걸 몰랐더라도 이 대한제국이란 힌트를 줘가지고 그냥 대한제국과 관련된 사실이구나 이것만 알았어도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계라는 거는 이 대한제국식의 그런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문서거든요. 이게 지계아문이라 해가지고 그 1901년 이후에 만들어진 그 아문에서 발급해준 문서거든요. 그래서 1901년 이후를 묻는 건데, 사실상 그냥 대한제국과 관련된 사실로만 이해했어도 문제는 풀 수 있었어요. 보여드릴게요. 1번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이거는 조선 책략에 유포에 반발해가지고 그때 당시 유생들 중심으로 그런 상소를 올린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1881년이라 이전이에요. 안 맞고요. 2번 방문국에서 한성순보가 발행되었다. 이거는 1883년, 역시 이전이에요. 이 신문은 거의 빨리 폐간됐어요. 그래서 안 맞고요. 3번 조선현평사 창립대회가 개최되었다. 이거는 1923년. 일제감정기 시기니까 너무 뒤에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안 맞고요. 4번 러시아가 용안포를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하였다. 이 용안포라는 게 한반도에서 북부 지역에 위치한 거거든요. 이게 1903년인데, 이게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러니까 청나라 이후에 그런 조선에 대한 그런 간섭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러시아도 조선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해. 그런데 그 이전부터 일본도 영향력을 간섭하려고 해. 그래서 1903년에 발생한 이 사건 이후로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발발하는 계기가 이런 면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제너럴 샤모노 사건의 구실로 미군이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이건 신미항류잖아요. 신미항류. 그러니까 제너럴 샤모노만 보지 말고 이런 식으로 문장을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끝까지. 이건 1871년이라 이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이 용안포 조자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나온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한제국이란 거 알았더라도 시기적으로 이전, 이후, 이전 이렇게 해서 소거법으로 풀었어야 이 문제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문제는 아마 뒤에서도 이렇게 소거법으로만 풀 수밖에 없는 문제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해풍선이 저 용안포 조차 이런 거 모르는데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 기출 이런 문제 외에도 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선지 많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암기식으로만 풀지 말고 무조건 소거법을 풀어야 돼요.
앞으로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새로운 선지 계속 나올 거니까요. 출제자가 저도 그렇거든요. 자, 그럼 이어서 32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줄은 개혁에 대한 거 물었는데, 음, 여기 잘 읽어보면은 일본인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했고 청푸 전쟁이 벌어진 틈을 타서 정변을 일으켰다. 이 32번은 갑신정변이에요. 갑신정변.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인들의 이렇게 협력을 받은 세력은 급진개합하거든요. 이건 차례대로 좀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온건개합하는 청나라, 급진개합하는 일본, 그리고 청푸전쟁. 그러니까 당시에 청나라도 약간 좀 프랑스라든가 영국에게 이렇게 좀 간섭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청나라랑 프랑스랑도 전쟁이 발생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이모군란 때 청나라가 그 구식군인들의 반란을 진압해가지고 만약에 우리들이 또 이렇게 정변을 일으키면 문제 생길 것 같은데 마침 청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니까 지금 빨리 끝내버리자 해서 그때 우정총국에서 정변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이때 주장한 게 혁신정강 14조라는 건데 이거 내용을 전부 다는 몰라도 몇 개는 외워두시는 게 나올 거예요. 이게 가끔 시험 문제로 나오거든요. 아마 이번 회차에서도 나왔는데 그러면 접근해보면은 1번 직강소를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이에요. 동학. 그때 당시에 그 동학농민구들이 전주 화약을 맺고 그 개혁을 자치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이다. 그래서 안 맞고요. 니은 토지의 균등 분배를 추진하였다. 이거 헷갈렸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 실질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개혁을 주장한 거는 여기 그 광무개혁 시기에 그런 양전 사업처럼 그런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이 동학 농민 운동 외에는 토지 개혁에 대한 걸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 없어요. 그래서 토지의 균등 분배를 나오면 동학 농민 운동 외에는 거의 틀렸다고 봐도 돼요. 제대로 주장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왜 그런지 살펴보면은 여기 디귿 청의 군사 개입으로 실패하였다. 맞아요. 이 문제 제시된 사건은 3일 천하라는 이름으로도 불렸거든요. 3일 천하. 이게 말이 청푸전쟁 발생해서 그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청나라가 군대를 생각보다 빨리 내보냈어요. 그래서 금방 진압됐어요. 리을 국가 재정을 호조로 일어나고자 하였다. 맞아요, 이것도. 왜냐면 당시에 이 혁신정강 14조의 내용 중에 그런 조세라던가 아니면 그런 정부 기구 같은 거 아니면 정치 운영 방식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개혁을 요구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로 뭐 한국제를 폐지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아마 내시부를 폐지한 거였나? 그거는 신분 이거는 뭐 이건 관련 없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런 개혁을 요구한 게 있어가지고 정답은 5번이에요. 나중에 이거 그 원문이 있거든요. 그 혁신정강 시사죠. 그걸 보고서 이 인물들은 어떤 거를 개혁을 주장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33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의 인물에 대한 거 물었는데 아마 이 문제가 이 초대주미공사 이거 왜 힌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어려웠어요. 이거 후반부 해설에서 제가 탑 3로 뽑은 문제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거 틀렸으면은 이거 골랐을 것 같아요. 이거 2번. 그냥 미국 보고서 고빙사 아닌가 싶어가지고 2번 했을 것 같은데 이거 틀릴만 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따로 저도 이거 외에는 힌트를 못 드려가지고 1번 민족교육을 위해 대성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안창호 선생님. 참고로 비슷한 키워드로 그 이승훈 선생님의 오산학교도 있죠. 오산학교. 2번 서유견문을 집필하여 서양 근대 문물을 소개하였다. 아마 이거를 제일 헷갈렸을 것 같은데 이거 6일준이에요.
거의 제가 보기엔 이것로 해서 틀렸거나 아예 못 풀었거나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인물이 안 나왔거든요. 박정양. 이번 문제 좀 제가 대충 해설하는 것 같지만 제가 봐도 힌트가 더 없어요 사실. 이 초대 주미공사라는 키워드만 알았으면 풀고 아니면 못 풀었거든요. 3번 영국인 베델과 제휴하여 대한매일 신보를 창간하였다. 이거는 양기탁 선생님. 이 영국인 베델 나오면 사실 이 두 인물은 짬뽕이라 같이 외워두는 게 좋아요. 4번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의 특사로 파견되었다. 이거는 크게 이준, 이위종, 그리고 이상설. 여기 셋 중에서는 그래도 이상설 선생님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이상설. 이 인물이 제일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5번 독립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추원 관제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게 정답인데 이 문제에 제시된 인물은 좀 그래도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그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관민 공동회에서 이 독립협회의 허니 6조를 수용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어요. 그 나름대로 좀 진보적인 정치인이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유길준이라는 인물은 조사 시찰단도 가고 보빙사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가 다니는데 미국 하나만 담당한다? 좀 어색할 것 같아요. 그런 면으로 소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이어서 34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약이 맺어진 배경을 물어봤는데 이건 조약 내용을 먼저 뜯어드릴게요. 일단 1번 여기 1조는 여기 북양 대신에게 청하여 조선 국왕에게 공문서를 보내 처리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가 약간 좀 그런 외교를 담당하는 그런 대신, 그러니까 좀 외교 담당하는 대신이랑 국왕이 같이 문서를 처리한대요. 되게 이거 우리나라가 무시당한 거예요. 한 나라의 대신이랑 한 나라의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그 지금 미국 대사관에 있는 어떤 그런 관리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랑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업무를 같이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일들을. 우리나라 좀 무시한 거죠, 이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그만큼 권력이 없었다.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만한 내용이고 여기 2조 중국 상인이 뭐 조선왕국에서 고소를 제기할 일 있으면 중국 상무위원에게 넘겨 심을 판결한다. 이거는 예전에 그 강화도 조약에서 다뤘던 치외법권이에요. 치외법권.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중국에게 이렇게 예속적인 조약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딱 하나 있어요. 조청, 상민, 수륙무역 장정. 그러니까 이거는 그 청나라라는 키워드를 보고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좀 예속된 거를 심화를 시킨 조약이 뭐지? 그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면 문제 제시된 그 맺어진 배경을 물어봤으니까 1번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이거 우리 지금 중국 찾고 있지. 지금 영국이랑 이게 무슨 관계예요? 이거 심지어 1885년이에요. 시기적으로도 이후예요. 참고로 이건 1882년이고요. 안 맞아요. 2번 청해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였다. 이거는 거의 1895년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약을 계기로 청나라랑 그 일본끼리의 그런 조선에 대한 영유권 분쟁으로 사이가 안 좋아진 건 맞는데 이건 배경 묻는 거잖아요. 이건 영향이라는 게 맞아가지고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내용적으로도 어색해요. 3번 구식군인들이 이모군란을 일으켰다. 맞아요. 이거 진압해준 다음에 야 우리한테 좀 잘해줘야지 하면서 맺은 게 이거거든요. 맞아요. 4번 희전상인들이 철시투쟁을 전개하였다. 이것도 이후인데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한성이랑 양화진에다가 이렇게 점포를 개설하는 이른바 내지 통상권이란 거를 얘네가 주장했거든요. 이 조약에 있는 건데 당시에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도 우리나라에 많이 와. 그리고 나중에 일본 상인도 많이 와. 그러니까 이 시전 상인들이 먹고 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약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지 이 조약을 맺은 배경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맞아요. 5번 운요가 강화도에 접근하여 무력 시위를 벌였다. 이거는 1875년 운요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거 일본이랑 관련된 거라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약간 이런 분들이 이런 거 보면서 어떤 국가랑 관련된 사건이지? 그것만 좀 이해했어도 이거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사고관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35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어려워하는 궁궐 문제까지 나왔는데 제 생각엔 사실 이 석조전이랑 중명전 제대로 이해했으면 이건 덕수궁이란 게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냐 싶은데 왜 그러냐면 이걸 단순히 궁궐 문제로만 보지 말고 다른 유형에서도 이걸 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연계를 하면서 외워야 돼요. 뭔 소리냐면 1번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에 황궁한 곳이다. 맞아요. 이게 나중에 그 아관파천 이후에 대한제국 그 대한제국 수립까지 키워드로 잘 나왔어요. 지금까지. 이건 진짜 잘 나온 키워드라 꼭 외우셔야 되고요. 2번 두 차례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거는 그 여기 석조전 이 석조전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석조전. 그래서 나중에 현대사 가면은 이 덕수궁 석조전에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지금 외우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외우셔야 돼요. 3번 일제 강압 속에서 일사내각이 체결된 현장이다. 이거는 중명전. 그러니까 석조전은 미소공동위원회, 중명전은 일사늑약. 결론적으로 맞아요.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외워야 돼요. 나중에 이거 또 나올 수 있어요. 만약 을사늑약 내고서 이 덕수궁 중명전에서 체결되었다.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으니까 궁궐 문제로만 보지 말고 다른 유형까지 같이 공부한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4번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시해된 장소이다. 이거는 경복궁에 건천궁이에요. 건천궁. 그래서 여기서는 4번만 예외적으로 경복궁이 나와가지고 정답은 4번이에요. 5번 궁궐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서양식 건물이 있다. 이것도 앞서 얘기한 이 석조전이랑 관련된 거거든요. 덕수궁 석조전이 그 1900년대 이르러서 이게 좀 만들어진 건데 이 르네상스 양식이에요. 르네상스. 그러니까 르네상스 양식으로 만든 그런 서양식 건물인데 비슷한 키워드로 그 고딕 양식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거든요. 고딕 양식. 이건 참고로 명동성당이에요. 명동성당. 요즘 기출에선 이거 잘 안 나왔는데 아마 뒤에 가면은 이 명동성당은 그 고딕 양식으로 만들었다. 이거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필기해 두세요. 그러니까 덕수궁 석조전은 르네상스, 명동성당은 고딕 양식.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2번, 3번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또 나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6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기구에 대한 거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 총재는 영의정, 김홍집이 경임했다. 이거 알았어야 돼요. 김홍집 내각. 그러니까 이 김홍집 내각에 의해서 뭔가 그런 개혁을 위해서 만든 기구는 바로 군국 기무처예요. 해풍선이 이거 문제 힌트가 더 없나요? 제가 봤을 때 더 없었어요. 이 김홍집 내각이라는 거를 아는 게 중요했거든요. 왜냐면 김홍집이 나오면은 가장 잘 나온 키워드 중 하나가 1차 가보개혁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그럼 1번 공사 노비법의 폐지를 결정하였다. 정답이에요. 이 군구 기무처에서는 1차 가보개혁을 했었는데 그 1차 가보개혁의 대표 사례로서 이 신분제 폐지와 과거제 폐지가 있죠. 2번 임술 농민 봉기를 계기로 설치되었다. 이거는 삼정이정청. 그때 박규수가 건의를 해서 만든 거죠. 3번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권위로 혁파되었다. 이거는 소격서. 이건 일종의 도교랑 관련된 행사이죠. 그 조광조는 성리학자 이거 싫어했고요. 4번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 기구로 자리 잡았다. 이거는 비변사. 흥선대원군 시기에 사실상 협파돼 버렸죠. 5번 소속 부서로 교린사, 군무사, 통상사 등의 12사를 두었다. 이건 제가 아마 42회인가 43회쯤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통리기 무화문이에요. 12사라는 키워드가 정말 잘 나오는 키워드라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12사.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다른 기구도 아니면 이런 소격서 같은 것도 잘 나오니까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어서 37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의 독립운동을 물어봤는데 일단 여기 우리나라와 청의 경계지대라는 힌트랑 그리고 여기 이범윤 이게 중요했거든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37번은 간도예요. 간도.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이범윤이란 인물은 관리사예요. 이 지역에. 이게 거의 1902년에서 3년쯤에 파견된 인물이거든요. 간도 지역에 너무 관리가 안 된다고 이 인물을 파견해서 관리를 했고 이거는 그거예요. 그 숙종 시기에 백두산 전개비 있잖아요. 백두산 전개비. 제가 맨날 선지 분석에 설명드렸던 이 숙종 시기에 이 백두산 전개비를 통해서 간도 지역을 경계로 영토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이건 조금 어려운 키워드인데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1번 숙무학교의 설립 목적을 파악한다. 이거는 멕시코. 이 숙무학교 같은 키워드 계속 나오는데 이거 멕시코 지금까지 나온 적 없다고 버리지 마세요. 이거 또 나올 거예요. 언젠가. 2번 대조선 국민군단의 활동 내용을 분석한다. 이거는 미주. 박용만과 관련된 그런 단체죠. 독립운동 단체. 3번 동지사를 통한 한중 교류 상황을 살펴본다. 아 이거 좀 어려운 키워드다. 이거 좀 따로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상하이에 만들어진 일종의 그런 독립운동 단체거든요. 이게 1912년쯤에 그 신규식이라던가 아니면 그 박은식 선생님, 박은식 이런 인물들이 만든 그런 상하이의 독립운동 단체 같은 건데 이게 나중에 그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 때 상하이 지역에서 이렇게 뭔가 좀 기반을 깔아놓으니까 상하이 지역에서 그 독립운동도 좀 수월하게 해주는 그런 단체로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상하이 지역에 있는 그 한인 관련 독립운동 단체? 그런 의미로서 이거 좀 알아두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키워드인 건 맞아요. 4번 중광단이 북로 군정서로 개편된 과정을 조사한다. 맞아요. 이게 대종교랑 관련된 키워드거든요. 대종교. 그러니까 대종교랑 중광단과 북간도 이거 진짜 잘 연결되는 키워드라 세 개는 꼭 기억해야 돼요. 대종교, 중광단, 북간도. 북간도예요. 서간도 아니고 북간도. 5번 유학생들이 28 독립서 선언서를 발표한 장소를 알아본다. 일본이네요. 이걸 바탕으로 3.1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간도랑 이 대종교 관련된 키워드 잘 연결돼서 간도 지역의 종교? 대종교 아닌가? 그렇게 좀 기억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38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물었는데 제 생각엔 이것도 이번 기출에서 거의 탑 3급 난이도 문제예요.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외워야 되거든요. 이게 1932년이에요. 이것도 잘 모를만 했어요. 이거 잘 나왔던 키워드가 아니라서. 여기 환풍 군관학교라는 키워드는 그래도 예전 기출에서 나왔어요. 1924라고. 근데 이 학교 이후에 조금 더 이제 본격적인 운동을 위해서 뭔가 다른 그런 학교를 설립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독립운동 기지? 그런 면에서 이 조선혁명 간부 학교라는 게 나왔거든요. 아니면 여기 한중합작이란 키워드를 제가 봤을 땐 그나마 주목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이 한중합작이라는 거는 그 1931년에 그 만주사변이라고 있잖아요. 만주사변. 그러니까
일제가 그 중국에 대한 침입을 본격적으로 한 이 만주 사변 이후에 그런 한국과 그런 중국의 합작이 좀 많아졌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한국 독립군, 조선 혁명군, 조선 의용대 같은 거요. 그래서 이 한중 합작을 보고서 대충 1930년대 이후가 아닐까 이렇게도 풀 수 있었는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어요 이 문제. 이거 맞췄으면 대단한 거예요. 왜냐? 1번 민족혁명당이 결성되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아마 제 기억엔 그래도 이거는 개념집 강의에서 다 다른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 민혁당이라는 게 그 한국 독립당, 그러니까 그 지청천이 활동한 그 한국 독립군에 그런 관련된 정당, 그리고 조선혁명당, 그러니까 그 양세봉 선생님이 만든 그 조선, 만든 건 아니고 정확하게 이끈 거죠. 그 조선혁명당과 대표적으로 의열당 같은 그런 단체들이,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인물이 모였어요. 이외에도 더 많은데 이런 단체 등등이 그 난징에 모여서 만든 그런 연합의 성격을 띠는 일종의 그런 정당이에요. 되게 대규모의 그런 독립운동을 위해 만든 정당, 그런 키워드로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어려웠어요. 잘 나왔던 게 아니라. 2번 조선혁명선언이 작성되었다. 이건 1923년 의열당과 관련은 신채호 선생님이 폭력적인 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자 그걸 주장한 거라 이전이라 안 맞아요. 3번 한국독립유혈당 북경촉성회가 창립되었다. 이거는 26년이거든요.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게 뭐냐면 1925년에 그 미스야 협정이라고 있거든요. 미스야 협정. 그래서 당시에 중국 군벌이랑 일제가 이 북경 지역,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는 그 만주 지역, 이 만주 지역에 대한 그런 독립운동을 탄압해 버리니까 당시에 안창호 선생님이라던가 그 원세훈이라고 이 북경 촉성회를 이끈 인물이 있거든요. 원세훈이라는 인물이 이 만주 지역의 그런 독립운동을 다시 부활시키자, 그런 목적에서 만든 독립운동 단체예요. 4번 고종의 맷지를 받아 독립의군부가 조직되었다. 이거는 국내잖아요. 국내. 1912년이에요. 그래서 안 맞고요. 정답은 1번이고. 5번 한성, 상하이, 연해주 지역의 임시정부가 통합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말하는 거잖아요. 19년.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이게 민혁당이란 키워드도 어렵고 조선혁명, 간부학교라는 키워드도 어렵고 이 북경 촉성이라는 키워드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서 여러분들이 조금 멘붕이 왔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해 안 되시면 질문 주시고, 그럼에도 하면 일단 반복 합성 해보시고, 그럼에도 이해 안 되시면 댓글로라도 좀 보충 설명 부탁하세요. 정말 이해 못하겠다면. 이거 이 강의 한 번으로 다루기엔 너무 내용이 많거든요. 아무튼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남들도 어려울 만한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선 너무 좌절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9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나 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물어봤는데, 일단 그럼 가의 사료를 분석해보면, 일단 여기 가 왕조의 마지막 군주가 나왔고, 여기 하나가 되어 혁명단체 깃발 밑으로 모이고 금일의 통곡복상에 충성과 이거 모아서 우리들을 해방투쟁에 바치자. 이건 뭐냐면 60만 세 운동이에요. 60. 1926년에 발발한 건데, 그 여기서 이 마지막 군주는 순종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키워드가 좀 중요한데, 이 혁명단체, 혁명, 이런 게 나오면 대체로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가 많아요. 사회주의. 그리고 밑에 이 내용은 이 60만 세 운동의 구호거든요. 그래서 이 통곡 복상이란 키워드를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가끔씩 이런 운동이 나오면은 그런 구호를 힌트로 줄 수도 있어가지고 이런 키워드를 하나를 그냥 외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사건은 여기 광주 학생 사건. 이 일제감정기 시기에 광주 나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광주 학생.
이게 여기도 힌트 있지만 여기 광주 조선학생 농지. 그래서 60만 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사이 역사적 사실을 물어봤는데 1번 김상옥이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적하였다. 사실 이렇게까지 의열단의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이거 1923년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절대 답 될 수 없어요. 아마 한능검이 진짜 너 틀리라고 낼 정도 아니면 이렇게까지 어렵게 안 냈는데 아무튼 이거 이전이에요 시기적으로. 2번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분화로드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거는 1930년대죠. 1930년대. 30년은 아니고 좀 더 이후인데 아무튼 간에 이후라서 안 맞아요. 3번 고액 소장료에 반발하여 암태도 소작쟁이가 발생하였다. 이것도 1923에서 24쯤인데 이전이라 안 맞아요. 4번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을 밝힌 정오의 선언이 발표되었다. 맞아요. 이 60만 세 운동이 발발한 뒤에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그런 연합의 성격을 가진 신간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60만 세 운동 이후에는 뭐 정오의 선언, 민족유일당 운동, 아니면 신간의 창립 이게 정답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서 외워두는 게 좋아요. 정오의 선언, 민족유일당 운동, 신간회. 5번 이거 쭉 읽고서 여기 백오인 사건을 날조하였다. 이거는 1911년 신민의 해산이 되는 사건으로서 이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그래서 1919년 3.1운동, 60만세 운동, 1926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 1929년 이건 연도 외워두는 걸 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40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해 군대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여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랑 충칭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40번 문제는 한국 광복군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충칭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은 충칭 시기에 임시정부랑 이 한국은 아니고 한국 광복군 외에는 키워드가 안 나와요. 지역이 좀 중요했어요. 지역. 그래서 접근해 보면은 1번 김자진의 지휘 아래 활동하였다. 이거는 북로군정서군. 여기서 제가 군이라는 단어는 그냥 안 쓸게요. 좀 적다 보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2번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거는 대한 독립군단. 이건 적어야겠다. 안 맞고요. 3번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정답이에요. 당시에 그 이 문제 제시된 단체는 그런 미국과의 그런 공동작전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맞고요. 4번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였다. 이거는 조선의용대. 저 같은 경우 이거 좀 야매로 쓰는데 잘 봐봐요. 그 어떤 야매냐면은 여기 관내란 키워드가 있잖아요. 한자가 선지에 언급되면 조선의용대다. 이런 식으로 좀 한능검에서는 스킬을 써가지고 이 한자 키워드 좀 기억해두면 좋을 거예요. 참고로 5번 중국 호르군과 연합작전을 통해 항일 전쟁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한국 독립군. 이게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그런 독립군인데 참고로 그 조선혁명군 있잖아요. 비슷한 단체로서 활동한 걔는 중국 호로군이 아니라 중국 의용군이에요. 그래서 이 키워드도 같이 외워두면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 조선혁명군은 그 중국 의용군 같이 외워두세요. 자 그럼 이어서 41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줄 근 시기에 볼 수 있는 일제 정책을 물었는데 이건 좀 쉬웠어요. 토지조사 사업.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이거는 1910년대예요. 제가 조금 해설을 빨리 하고 있는데 여기보단 좀 뒤에 집중하고 싶어서 여기선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하고 좀 뒤에 문제 집중할게요. 1번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인력과 물자를 수탈하였다. 이거는 1938년. 30년대 이후 키워드라 안 맞고요. 2번 도평회, 부면, 협의회 등의 자문기구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1920년대. 그러니까 조선인에게도 정치의 기회를 줬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안 뽑혔어요. 안 맞고요. 3번 제정고문 메가타의 주도 아래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1905년. 일제감정기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 키워드는. 그래서 안 맞아요. 4번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을 적용하였다. 맞아요. 토지조사 사업이랑 이 회사령은 같이 나오는 대표적인 연계 키워드라 토지조사 사업, 회사령 1910년대 대표적인 키워드이다.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요. 5번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을 공포하였다. 이거는 1936년. 참고로 이거랑 비슷한 키워드로 예방구금령이라고 있거든요. 예방구금령. 이거 아마 41회 때쯤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예방구금령은 41년이에요. 같이 외워두세요. 보호관찰령 36년, 예방구금령 41년.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여기서 재미있는 키워드가 나온 게 이 조선물산 공진해가 경복궁에서 발생했다는 게 나오는데, 이게 제 기억에 1915년쯤이거든요. 대충. 참고로 이게 문제에 나온 키워드긴 하지만 그 나중에 이런 키워드 여기서는 솔직히 그냥 토지조사 사업 풀고 회사령 끝냈을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경복궁 유형의 키워드로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키워드만 보지 말고 이런 키워드도 같이 외워두세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그럼 이어서 42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연해주 지역만 보고서 여러분들이 그냥 연해주 지역의 그런 독립운동이 아닐까 싶을 텐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최재형 선생님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건 먼저 문제 설명드리고 얘기할게요. 이게 일단 연해주 지역 관련된 거니까 1번 권업회 조직과 권업신문 발간. 맞아요. 이 문제 제시된 지역의 대표적인 한인촌이라던가 관련된 신문이라서 연해주 지역과 연결되고요. 2번 서전서속 설립과 민족교육진흥. 이거는 북간도. 그 비슷한 키워드로 김약연 선생님이 세운 명동학교도 있어요. 명동학교. 3번 신흥무관학교 설립과 독립군 양성. 이거는 서간도. 그 대표적으로 이회영 선생님, 이동영 선생님, 이상용 선생님이 있어요. 이씨영제. 4번 한인애국당 결성과 항일 의거활동. 그리고 5번에 나온 신한청년단 결성과 파리강화 회의 참석은 합쳐가지고 상하이예요. 상하이. 참고로 이 한인애국단은 김구 선생님이 만든 거고, 이 신한청년단 결성과 파리강화 회의 참석은 김규식 선생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연해주 보고서 그냥 이거 보고 끝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강조했듯이 여기 나온 거 있잖아요. 여기 뭐 이런 거라던가 대동공보,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와 최재형. 이런 키워드 나중에 이 최재형 선생님 업적 문제로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 나오면 제발 버리지 마세요. 이거 분명히 언젠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 풀 때 답만 체크하고 끝내지 말고 제발 이런 키워드 꼭 외워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나중에 또 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출 연계 키워드거든요. 자, 그럼 이어서 43번 문제. 밑줄금 부대의 활동을 다루는데, 여기 총사령 지청천과 쌍성보 전투를 알 수 있는 게 이거는 한국 독립군이에요. 보통은 한국 광복군보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이번에는 좀 다르게 낸 경향도 있긴 하네요. 참고로 이런 뭐 승은문 저도 몰라요 잘. 이런 거 연계하려고 다양한 그런 키워드 연계하는 거라 참고용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번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되어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아, 이것도 어려운 키워드인데 이거 여기다 설명할게요. 이게 1936년에 그 중국 공산당과 그 지금 북한의 그런 지도자였던 옛날에 그 김일성, 이런 인물들이 연합해서 만든 항일 독립 단체거든요. 그 대표적인 키워드로 그 보천보 전투라고 있어요. 보천보 전투. 이게 만주 지역에서 관련된 그런 대표적인 전투인데, 이게 약간 좀 북한이랑 관련된 전투기도 하지만
아무튼 나왔으니까 이런 키워드 같이 외워는 두세요. 또 나올 수도 있긴 하니까. 2번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맞아요? 이거 2번이에요. 쌍성보 대전자령 대표적인 연계 키워드죠. 한국 독립군의.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이것도 앞서 설명한 대한 독립군단. 자유시로 이동해서 그 자유시 참변을 당한 거죠.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넘길게요. 4번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이거는 홍범도만 보지 말고 뒤에까지 봐서 북로 군정서군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앞서 설명한 그 대한 독립군은 나중에 이 북로 군정서군에 연합했어요. 외워야 돼요.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이 여기에 나중에 연합했습니다. 5번 조선혁명당의 군사 조직으로 남만주 지역에서 활약하였다. 이건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길게요. 이건 조선혁명군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만주 지역에서 중국 의용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꼭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4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나 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또 물어봤는데 오늘 역사적 사실의 인물 문제 정말 많네요. 아마 현대사 문제 같은데 여기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이런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겠다. 이거는 김구 선생님의 남북협상 배경이에요. 남북협상.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남북협상 자체는 아니고 이 남북협상의 배경 정도.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김규식 선생님이랑 같이 북한에 가가지고 협상을 했죠. 이게 아마 제 기억에 1948년 달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초반이에요. 초반. 너무 달까지 외우면 어려우니까 이해로 하시는 거 전 권장드려요. 그리고 나의 사료는 이 서울에 모여서 대한독립민주국이면 세계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 기초를 세운다. 이거는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거는 거의 48년 중반부 이후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48년 후반부쯤에 관련된 사실인데 그러면 지금 남북협상 배경이랑 정부 수립이 나왔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남북협상과 관련된 사례나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그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50 총선거가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한번 접근해 보면은 1번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인 5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맞아요. 이 선거를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정부가 수립됐으니까 이거 뒤에 나의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 연결돼요. 정답이에요. 2번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한 정읍 발언이 제기되었다. 안 맞아요. 이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읍 발언이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직후에 주장된 것만 기억하세요. 너무 깊게 다루면 앞에 문제도 어려운데 여기서 힘들까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3번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조선건국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건 거의 현대사 초기예요. 그러니까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만의 나라를 세우려 했더니 이게 결렬되고 모스크바 3상회의가 개최됐죠. 당시 남한에는 미국, 북한에는 소련이 그 진군해가지고요. 4번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성되어 좌우합작 7원 측에 합의하였다. 역시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모스크바 3상회의, 1차 미소 공동위원회, 정읍발언, 좌우합작위원회, 그리고 그 이후에 유엔한테 이걸 넘기고 유엔이 남한만의 선거라도 하자니까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남북협상을 추진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50 총선거 결국 하고 정부를 수립했어요. 제가 좀 설명을 빨리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흐름을 안 보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해둬야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이거 제가 나중에 강의 찍어서 꼭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5번은 아예 관련 없는 키워드인데 민족주의 정당을 중심으로 독립척성 중앙협의회가 결성됐다는데 이거 1900 거의 45년에 10월쯤이거든요.
이거 이승만 같은 인물들 중심으로 당시에 그 남한에 있는 다양한 그런 민족주의 성향을 지닌 그런 정당이라던가 정치인들이 만든 그런 일종의 단체 같은 거예요. 어쨌든 그 좌우합작위원회랑 거의 비슷한 좌우합작위원회가 아니라 그 조선건국 준비위원회 직후에 만들어진 단체라 역시 이전이에요. 이 키워드도 어려웠어요. 와, 오늘 키워드 진짜 어려운 거 많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런 데서 강의하면은 오늘 회차 기준으로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나중에 그 이거 정리한 영상 꼭 찍어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다시 외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그럼 이어서 45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단체의 활동을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이 이극노 최연배랑 여기 어문운동 이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은 한글 수호 또는 보급운동이라 할 수 있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45번 문제는 조선어 학회예요. 조선어 학회. 1931년부터 1942년까지 활동한 단체. 이 이극노랑 최연배라는 인물이 이 단체의 대표 인물로서 잘 나오다 보니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1번 여유당 전서 강행산업을 계기로 조직되었다. 이거는 조선학 운동. 대표적으로 정인보가 있죠. 정인보. 나중에 이거 정인보 관련해서 또 나올 테니까 이거 지금 외워두세요. 조선학 운동 정인보. 너무 많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암기하라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은 됐는데 2번 한글 맞춤법 통일함과 표준어를 제정하였다. 정답이에요. 문제 제시된 단체의 그런 한글 수업 보급 운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키워드로 비슷한 걸로 우리말 큰사전 편찬도 있습니다. 3번 국어의 이해체계 확립을 위해 국문연구소를 세웠다. 이거는 1921년까지예요. 1907년부터. 그래서 이 단체랑 이 조선어학회랑 혼동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거의 주시경 선생님 외에는 거의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힌트 안 나오면은. 4번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간행하여 민족의식을 높였다. 이거는 천도교. 잡지 관련된 것도 이 종교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아요. 5번 인재 육성의 일환으로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여기서 밀립대학 설립운동 말고 밀립대학 기성회 이것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거의 1923에서 24쯤. 아 근데 이때는 경성제국대학 설립이라 한 23년으로 기억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그 한글 수호 관련된 단체로는 거의 7에서 8 정도는 이 조선학회 되거든요. 이게 출제율이 정말 높아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엔간에서 이거 내면은 대부분 이 단체 내더라고요. 자, 그럼 이어서 46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을 물었는데 와, 오늘 진짜 문제들 좀 하나같이 만만치 않아요. 일단 이 호조법을 적용을 받지 않는 연령 17년 이상 제국 시민인 남자 끝났어요. 이거 더 알 필요 없어요. 이거 1938년 아마 제 기억에는 이게 2월쯤이거든요. 2월. 이게 육군 특별 지원병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이거 정확하게 시기 모르더라도 전쟁, 세뇌, 노동력 그 착취 그런 거 나오면 무조건 1930년대 후반 이후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또 전쟁터에 끌고 간다? 1930년대 후반 이후네.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1번 신간의 간부로 활동하는 변호사. 이거는 단체가 거의 30년대 초반 이후에 해단돼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전이라 안 맞아요.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었는데 아무튼 안 맞아요. 30년대 초반까지 가야 돼요. 이 단체는. 2번 원산총 파업에 동참하는 공장 노동자. 이거는 1929년. 그래서 이전이라 안 맞아요. 30년대 관련된 키워드로는
그 강주룡에 을밀대 농성이 있는데 그것도 1931년이라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3번 부민관에 폭탄을 설치하는 대한애국 청년당원. 아, 너무했다 진짜. 이거 정답 3번이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1945년 5월쯤에 그 총독 관련된 인물 또는 그런 친일 관련된 인물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대한애국 청년단이라는 건데, 이 부민관이라는 거는 일제감정기 시기에 그런 일종의 영화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총독이라던가 친일파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의거 활동을 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거의 모를만한 키워드라 아마 소구법으로 풀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려운 키워드예요. 이 기출 왜 나온 걸 못 봤어요 제가. 어렵죠? 제가 봐도 어려운 거 맞아요 이거. 4번 잡지 어린이 창간호를 준비하는 천도교 소년회원. 이건 1920년대. 천도교 관련된 건 대부분 다 1920년대라 시기적으로 안 맞고요. 5번 조선물산 장려회 발기인 대회 참여하는 기업인. 역시 1920년대라 이전이라 안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오늘 해풍선이 조금 오늘따라 너무 소구법만 강조하는 거 아닌가요 싶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정답에 나온 키워드가 너무 새로운 키워드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거 1930년대 후반이니까 30년대 초반, 20년대, 20년대, 20년대 해서 그나마 시기적으로 이게 그나마 아닌 것 같은 대로 풀어야지. 아마 이거 다 외우려면은 여러분들이 공무원 한국사 책을 꺼내던지 다른 거 봐야 되는데 오늘 회차가 좀 그래요. 이런 키워드 진짜 많아가지고 전공법으로는 못 풀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운 회차예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요. 이거 어려운 거 맞아요 분명히. 이런 내용은 가볍게 기억은 해두세요. 그래도 나온 건 나온 거니까 또 응용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어서 47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상황 이후인데 이거는 제가 그냥 풀어드릴게요. 47번의 내용이 뭐냐면 부산 정치파동이에요. 이게 뭐냐면 1952년 5월에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게 뭐냐면 그 부산에서 국회의원들이 헌병대로 강제 연행돼서 구금당한 사태인데 이게 조금 시기적인 상황을 보여드리면 당시에 이게 2대 국회의원 선거랑 관련된 거거든요. 2대? 그러니까 당시 2대 국회의원 때쯤에 여당보다 야당이 많았어요. 이게 조금 정치적인 얘기로 될 수 있는데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최대한 빼서 전달드리면 당시에 이때 가장 그 정당 수가 많았던 그런 정당은 특정한 정당이 아니라 무소속이에요. 무소속. 그러니까 무소속 출신의 그런 국회의원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정권 시기에 내가 개헌을 해야 되는데 여당 출신이 없고 이렇게 무소속이라던가 야당 출신의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으면 정치적으로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개헌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당시에 좀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헌병을 통해 가지고 조금 겁을 줬어요. 공포 분위기. 그래서 좀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 아무튼 간에 이거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당시에 그런 정치적인 사건이라 최대한 팩트만 그래도 잘라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뭐 이승만 정권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계엄령이라던가 공포적인 분위기로 이거를 추진했거든요.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1번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거는 1950년. 시기적으로 이전이라 안 맞아요. 2번 경찰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습격하였다. 이건 49년쯤. 이전이라 안 맞아요. 자, 이어서 3번 정 부통령 직접 선거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발췌 개헌이에요. 발췌 개헌. 그러니까 이 부산 정치 파동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거는 이 개헌을 밀어붙이려고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몰아놓은 거예요. 당시에는 그 수도가 부산이었거든요. 임시 수도. 그러니까 전쟁 중의 상황이라 부산이 임시 수도였는데
당시에 이 부산으로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이 개헌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발췌 개헌이 일어난 배경이 되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했는데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낸 문제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이거 역시 쉬운 문제가 없어요. 다 어려워요. 4번 전 조선 정당 사회 지도자 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거는 앞서 얘기한 그 남북 협상이랑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48년이라 역시 이전이라 안 맞고요. 5번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한 귀속재산 처리법이 처음 제정되었다. 이거는 앞서 다룬 그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랑 비슷한 키워드인데, 그러니까 친일파도 청산하고 친일파가 남긴 재산도 처리하자, 그런 법안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친일파 청산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재산 처리는 귀족재산 처리법.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이게 만약에 연도를 정확하게 알았으면은 시기적으로 이게 제 뒤에 있는 거는 이 3번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이 사건 때문에 이게 발생했는지 그래도 이걸 바탕으로 이해는 해두세요. 그래도 만만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게 앞에 내용도 어려운데 지금 한 번에 좀 꽂아 넣는 느낌이라 잘 소화할 수 있을지 좀 걱정되네요. 설명드리면서도. 자, 그럼 이어서 48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시기의 사실을 물어봤는데 이 문제도 어려워요. 이거 쭉쭉쭉 다 어려워요 지금. 계속. 왜냐면 이 대학 입시 본고사 폐지랑 대학 졸업 정원제 실시, 그리고 중학교 의무 교육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 키워드가 지금까지 다 안 나왔던 키워드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 전두환 정부 시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아직 대통령은 최규하로 기억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때 전두환이 신군부라는 걸 세워가지고 전두환 정부랑 연결되는 키워드긴 해요. 그래서 이 키워드 3개가 모두 다 낯선 키워드인데, 이거 전두환 정부 새로운 키워드로 어차피 우리는 푸는 입장이니까 외우세요. 나중에 이거 또 나옵니다. 이 키워드를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교육정책 관련된 게 지금까지 이렇게 깊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후 기출에서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키워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각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정보 또 나올 거예요. 이런 키워드. 1번 프로야구단이 정식으로 창단되었다. 맞아요. 전두환 정부 시기에는 그 3S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 아니면 뭐 스포츠 스크린이라 해가지고 뭐 모텔 아니면 이런 프로 야구 축구 아니면 그런 영화 산업 이런 게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2번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거는 김대중. 영어로 적을게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김대중 정권. 그래서 이건 안 맞고요. 참고로 해로가 김대중 정권이고 육로는 노무현 정부예요. 해로 김대중, 육로 노무현. 3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 그 엔간한 초반에 그런 경제개발 계획은 전부 다 박정희 정부 시기랑 관련됐어요. 4번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금모으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역시 김대중 정권이에요. IMF 위기는 김영삼 정부이고, 그 금모으기 운동을 통한 극복은 김대중 정권이다. 이거 B 같기도 하네요. 잘 안 써진다. 5번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되었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 YS. 자, 이런 용어를 좋아하진 않는데 좀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그냥 제가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할게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참고로 이 전두환 정부는 의무교육을 처음 도입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격 실시, 그러니까 좀 그 전국적인 그런 걸 한 정부는 또 김대중 정부거든요. 너무 TMI로 알려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무교육 처음은 전두환, 전국 실시는 김대중 정권이에요. 이것도 이렇게까지 낼까 싶긴 한데 알아는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49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헌법 조항이 시행된 시기의 민주화 운동인데, 이 문제도 좀 낚일 만한 했어요. 왜 그러냐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토론을 선거하고,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이 국회도 해산해요. 야, 개쩔어요. 쩔어요. 야, 국회의원도 해산하고 국회의원도 뽑아. 그 정도로 이런 초헌법적인 그런 권리를 준 거는 유신헌법이에요. 이런 헌법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권리를 이렇게 몰아주는 만한 헌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유신헌법. 1971년. 1972년. 박정희 정부예요. 근데 이 문제가 진짜 애매했던 게, 이 문제의 의도는 1972년 이후에 민주화 운동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72년 이후. 왜냐면 제가 이걸 지금 왜 강조하는지 알아요? 1번. 굴욕적 대외교의 반대를 주장하는 6.3 시위가 일어났다. 만약 이 문제 대충 풀었다면 이거 틀렸어요. 왜냐? 헌법 조항이 시행된 시기니까 72년 이후를 골라야 되는데 이건 64년이에요. 그래서 그냥 박정희 정부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행된 시기니까 72년 이후 골라야 돼서 이건 안 맞아요. 2번.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대충 풀었으면 낫길만 했거든요. 이건 7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신헌법에 반대해서 정치인, 종교인 이런 사람들이 그런 주장했던 그런 민주화 운동이라 정확하게 풀었어야 돼요. 박정희 정부는 60년대랑 70년대도 나눠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구별해야 돼요. 3번.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4.19 혁명이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었다. 이거는 1960년. 시기적으로 이전이라 안 맞고요. 4번. 사회상 호원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전 국민적인 저항이 벌어졌다. 이거는 6월 민주항쟁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87년. 참고로 이 유신헌법은 거의 80년쯤 가면은 사실상 그 개헌돼가지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요. 5번. 김영삼과 김대중을 공동의장으로 한 민주화 추진협의회가 조직되었다. 야, 이렇게까지 내야 되나 싶긴 한데 이게 제 기억에 85년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영삼과 김대중이 당시에 그 전두환 정권의 여당이었던 민정당이라고 있거든요. 민정당. 이 민정당에 대항하기 위한 범여당 단체예요. 그러니까 김영삼과 김대중 같은 인물들이, 그러니까 이 여당에 대항하기 위한 그런 정치 단체로서 만들고서 나중에 그 신한민주당이라고 이게 발전하거든요. 신민당이 아니라 신한민주당이에요. 다른 단체예요. 좀 설명을 좀 제가 많이 꽂아서 하는 느낌인데 만약 어려우면 좀 잘라서 나눠서 이해하세요. 너무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오늘은. 그러니까 이 단체가 나중에 발전해가지고 제1 야당으로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두환 정부의 그 민정당에 대항하는 대표적인 야당으로 성장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키워드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참고로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거는 그 7.1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한 이후에 통일 업적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일단 헌법기관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7.14 남북 공동 성명 이후에 남북조절위원회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만들었다. 이거 같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박정희 정부는 60년대랑 70년대 나눠서 낼 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요. 이것도 아마 제 기억에 나중에 또 나올 거거든요. 한 번에 좀 많은 거를 쭉쭉 설명드리는데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반복해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50번 문제. 밑줄근 정부의 통일 노력을 물어봤는데 이 문제 제가 한번 잠깐만요. 아, 그런 거 없었구나. 다행이다. 왜냐면 이 문제 제가 봤을 때 이 개성 공단만 보고서 김대중 대통령 아니에요? 이렇게 풀었을 것 같거든요. 다행히 선지를 보니까 김대중 정부랑 관련된 건 없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노무현 정부예요. 노무현 정부. 마지막 문제까지 좀 너무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 이거는 그래도 쉽지 않았을까 싶은데 낚였을 것 같아요. 또 왜냐면 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김대중 정부 시기에 개성공단을 합의를 했어요. 2000년에. 그리고 2002년에
착수를 시작해요. 착수. 그러니까 뭐 개성공단을 어떻게 세울지 법도 만들고 어떤 회사가 이거를 공사할까에 대한 그런 회의도 한 뒤에 2003년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착공, 그 사파하고도 공사를 하는 이 착공을 시작했어요. 해풍선이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요? 네, 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이게 최근에는 이렇게까지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명드리면서 걱정되지만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부터 외워야 돼요. 이거 갖다가 나누는 키워드가 계속 공단이거든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분석 드리면 1번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거는 노태우 정부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노태우.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과 예술 공연단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전두환 정부. 3번 남북한 최초의 공식 합의서인 남북 기본 합의서를 교환하였다. 이것도 노태우 정부 시기예요. 남북 기본 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UN 동시 가입. 4번 최사 남북 공동성명을 실천하기 위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건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박정희 정부라고. 이 7차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남북조절위원회랑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만들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이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1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6.15 남북 공동선언의 내용을 고수하고 조금 더 발전적인 그런 남북 간의 그런 협력을 위한 그런 선언을 발표한 거로서 노무현 정부 시기의 대표적인 키워드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다른 소리 최대한 줄이고 좀 힘들다던가 좀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만 하면서 최대한 이런 내용 설명만 집중했는데도 많이 길어지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번 회차가 아마 제가 설명하는 회차 중에서 가장 힘들 만한 회차라 저도 일부러 설명을 엄청 많이 길게 했는데 그만큼 가져가야 되는 내용이 정말 많아가지고 한 번에 소화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푸시느냐 그리고 해설 보시느냐 고생 많으셨고 진짜 그럼에도 좀 이해 안 된다 너무 어렵다 싶으면 꼭 댓글로서 이거 이해 안 된다 좀 설명 더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면 꼭 진짜 의견 주세요. 제가 설명하면서도 너무 내용이 방대해가지고 잘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것으로 좀 오늘 어려운 해설 됐을 텐데 44회 후반부 해설 보시느냐 고생 많으셨고 45회 때는 그래도 조금 더 쉬우니까 최대한 좀 컴팩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이후 해설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